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최경화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와 관련돼서 또 전문가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안양샘병원의 박상은 의료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의료적인 부분에서요, 원장님. 네. 보통 요즘에 젊은 여성들도 너희 몸이 좀 이렇게 나빠져 건강해지지 않아. 너희가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하려도 문제가 생겨.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 몸에도 안 좋아.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젊은 친구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실감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장님께서 의료진으로서 저희가 조금 민감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해 낙태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통계들이 실질적으로 보고되는 것 말고 현장에서 의료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수치가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 이게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낙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인 통계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를 이제 내놓은 자료는 이제 2005년도 자료가 있어요. 그때 출산이 43만 건이었는데 그 해에 낙태가 이제 34만 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출산보다 조금 적게 낙태가 이루어진 거를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의사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렇게 전국적인 이제 한번 통계를 나름 의사들이 좀 솔직한 마음으로 잡아봤더니 하루에 약 3,000건이다. 그래서 1년에 110만 건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30에서 40만 건의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그것의 한 3배 에 해당되는 낙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명의 아기가 출산을 할 때 3명의 아기는 이제 낙태되어서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명윤리 운동을 하면서 그때 저희 의사들이 나눈 이제 대화로는 아기 이제 3명이 임신을 하면은 3명이 임신을 하면은 그 중에 한 아이는 태어나고 2아이는 낙태를 당한다. 그때 이제 그래서 한 2배 정도의 낙태가 더 많다고 이제 얘기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2배, 3배 그 정도로 출산에 비해서 이제 낙태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현재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 낙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여쭤볼 건데요. 사실 예전에는요, 선생님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뭐 2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로컬 산부인과에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낙태를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의료진이 의료진을 이제 신고하는 일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불법 낙태로 인해서 신고를 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감하게 이슈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낙태가 전면적으로 수면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딱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 이건 약간 이제 여러 질문이긴 하는데 사실 우리 병원이라는 곳이 그냥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적인 부분이 잘 행해져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또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이나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 페이도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연분만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병원이 이렇게 운영되어지기는 좀 힘든 상황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모든 게 다 이제 보험 수가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 보험 수가를 산정할 때 애초에 그 당시만 해도 의사들이 충분히 이제 수입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보험이 아닌 비보험 환자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부만 보험 혜택이 되던 시점에서 이제 보험 수가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특히 외과계 선생님들이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수가 산정하는 데에
개입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수가가 이제 내과계보다 외과계가 더 이제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어차피 의료보험 나는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의료보험 없이 나는 의료보험 아닌 환자들로 이제 그냥 진료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에 대한 신경을 처음부터 이제 미처 못 쓰면서 수가 산정 자체가 낮게 책정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뭐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건데 실제 보험 수가가 뭐 내과 외과를 다 합쳐서 실제 어떤 실비의 85%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험 환자를 보면 볼수록 병원이 15%가 손해 보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뭐 매점이나 뭐 딴 것들 이제 정부가 허용하게 해가지고 그런 걸 좀 보완하게 하면서 이제 뭐 특진비도 생기고 막 비보험으로 대신에 돈을 벌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험 재정을 좀 정부로서는 이제 적은 재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보험 수가는 낮게 책정을 하고 비보험을 이제 허용을 해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만 같은 거는 이제 보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가는 굉장히 이렇게 낮은 걸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비해서 낙태는 불법이다 보니까 이거는 보험과 관련 없이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인과 상과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낙태 하나 하면은 그 모든 비용 다 충당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 어떤 경영의 문제 때문에 낙태를 했던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 이제 안타까운 이제 현실인 거죠. 이런 법 같은 것도 사실은 좀 개정이 되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부분만 충분히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만일 이제 낙태를 이게 이제 어떤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것을 보험 수가로 낙태 시술을 받도록 한다면은 이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낮은 수가, 이제 말하자면 어떤 정부가 수가를 정하는 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실비 차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나는 그런 수가 받고 낙태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사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이전보다 낙태를 굳이 뭐 내가 하지 않겠다는 의사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낙태를 보험 수가화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아마 찬반이 의사계 안에서도 나뉘어질 것 같아요. 수가화하자는 쪽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또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생명을 이제 살해하는 쪽에 쓰이는 것을 나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럼 나는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도 아주 예민한 지금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원장님, 낙태를 원하는 이제 왔어요 임산부가. 그런데 나는 우리 병원에서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임산부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법에 진료 거부를 못하게 되는 이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의사나 간호사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진료할 또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 그래서 정말 응급 환자고 생명에 위해한 경우에 그거를 거부하는 행동은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모의 생명이 위태한 그런 왜 아주 예외적인 그런 산모 구명 낙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낙태는 이제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양심에 의한 어떤 의사나 간호사, 이 의료인의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이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의사 선생님들 보호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낙태를 찬성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낙태를 결정한다. 뭐 어떤 이유 없이 오직 그것뿐이다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지 죽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나는 네. 그런 이유에서는 낙태를 거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철저한 제도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인 거죠. 최근에 왜 의사 파업의 문제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맞습니다. 이제 뭐 국가 고시를 뭐 치르니 마느니 하는데 네. 이제 그랬을 때 우리 뭐 언론이나 우리 정부나 모든 국민들이 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안 지키느냐? 네.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어야지. 네. 근데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나는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특히 뱃속의 생명을 존엄한 맞습니다. 생명으로 인정하면서 낙태를 하지 않겠노라. 네. 그게 아주 딱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우리 의사들에게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낙태하지 말라고 그렇죠. 일관적으로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일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그 정신은 정말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정신이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태아의 생명을 지켜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우리가 의사가 되기 전에 네. 다 서약을 하는데 그 선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 의사들의 저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자 네.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정말 보장해야 될 그거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아무도 낙태할 의사가 없는 거야. 낙태할 아무도 간호사가 안 해줘, 낙태를. 없는 거야. 그래서 낙태할 의사를 뭐 수입해야 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야만 낙태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온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 그렇죠.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면서 이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사나 우리 간호사, 우리 의료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존엄성, 우리가 선서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이팅게일의 네. 그 선서를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특히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성교육을 할 때 낙태에 대해서 꼭 언론을 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낙태는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은요, 항상 그 교육 현장에서 그때 다 얼굴빛이 달라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남자 청년들은 안 그래요. 여자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획일적으로 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렇게 내가 강간을 당한 그 아기도 내가 낳아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 너무 많다.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되게 답답하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오늘 이미 주시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전체 임신 중에서 네. 이제 어떤 통계를 보면 이제 낙태가 그 중에 48.9%인가 그래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50% 중에서도 이제 가족 관계에서의 임신이 뭐 37%고 네. 또 혼외 임신이 또 뭐 13%고 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그 강간이나 네네. 또는 다른 어떤 폭력이나 이런 네. 걸로 임신하는 경우는 네. 그 2% 안에 그게 다 포함해서도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 임신에는 거의 그 제가 알기로는 강간에 의한 임신은 뭐 0.0 몇 프로라고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혼과 뭐 사별과 네. 뭐 이제 요걸 다 합쳐가지고 네. 그게 이제 2%니까요. 네, 네. 그래서 강간이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에는 일반화할 수 없는 그렇죠.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간으로 인해서 임신된 그 태아는 실은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해자는 맞습니다. 정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든지 그 정액을 배설한 남자를 유전자 검사를 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그 남성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네. 이제 실은 육아의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행여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낙태죄에 대한 책임도 그 남자에게 오히려 더 물어야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책임법, 소위 그 생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년 됐습니다만은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낙태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강간도 그 태아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 태아를 죽인다고 그 죄가 어떤 보상이 되는 게 아닌데 그 태아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제3의 어떤 입양 시설을 위해 보내더라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상담 전화가. 그러면서 그 당신의 여동생이나 당신의 딸이 그런 상황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제가 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정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 라디오 방송이 갑자기 NG가 난 거죠. 끊긴 거예요. 근데 그게 뭐 30초가 지났는지 1분이 지났는지 막 바깥에서 PD는 무슨 얘기라도 하라는 건데 도저히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그 두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두 분 다 강간으로 임신한 아이를 키우셔서 그 첫 번째 전화하신 분은 그 따님이 음악대학을 들어가서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지금 졸업 연주를 앞두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자기는 그 아이로 인해서 감사하다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진 얘기들 하면서 그 두 분이 다 그런 경우에라도 임신을 지속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너무나 그 프로그램이 어떻든 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강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막 어떤 일반화되는 낙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뭐 이제 우리 기독교 생명윤리 그룹 안에서도 이제 강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예외적으로 어떤 이제 허용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이제 계세요. 그래서 이 강간에 대한 얘기는 저는 저의 입장은 이제 분명한 그거는 생명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없는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낙태를 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태아에게도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 얘기는 많이 하는데 태아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신혜 사건이 있었어요. 신혜라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이 윌름씨 종양이라고 이 이제 콩팥 쪽에 이렇게 종양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악성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면 나을 수가 있는데 그 부모가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이제 사이비 종교에 심취가 돼가지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굿하고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최초로 그 부모로부터 보호자의 자격을 빼앗아 가지고 그 마을의 목사님한테 보호자의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신혜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3년 만에 신혜가 죽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무리 부모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부모는 보호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보호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뭐냐면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보호자의 자격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뱃속의 아이를 낙태하려고 하는 그 부모, 그 엄마, 아버지, 난자하고 정자를 사용한 그 부모가 과연 그
태아의 보호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그 생명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낙태에 대한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부모는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모로부터 보호자의 자격을 실은 빼앗아서 그 태아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호자의 자격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이제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 태아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가 만일 의식이 우리처럼 있다면 충분히 이제 의식이 명료하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당연히 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즘 뭐 치매 환자, 식물인간, 무슨 중증 장애인, 네. 정신병자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의식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할까에 맞게 결정을 내리는 보호자에게 그 보호자의 자격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태아의 자기결정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태아가 의식이 있다면 또 태아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원장님 이런 생각을 항상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사실 제일 큰 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 내가 여기서 산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어떤 맞아요. 것보다도 네. 제일 큰 목적은 자기의 생사가 걸린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어떤 통계도 없는 거지만 임상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은 미혼모 센터를 오랫동안 다니고 그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임산부 배를 딱 이렇게 보면 아, 몇 개월 정도구나 라는 걸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많이 만나니까. 근데 놀랍게도 임신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 애 아빠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만 헤어졌고 자기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센터에 들어와 있는 상황 나는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이런 온갖 이제 악조건에서 이제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보니까 분명히 배는 한 7개월에서 8개월 사이 정도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더 부른 친구도 있고 안 나는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평균화로 봤을 때 근데 2주 후가 막 이제 뭐 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 너무 많았고요. 공통적으로 뱃속에 아기들이 약간 태동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거는 이제 전혀 과학하고는 상관없는 저의 오랜 시간의 이제 경험에 의해서 느끼는 건데 일단 임신이 됐을 때 엄마들이 기뻐하지 않고요. 부인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임산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 뱃속의 아기가 사실 우리가 6개월부터는 오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야 돼 라는 그것이 아기가 뱃속에서 얼마나 클까 가능하면 엄마 자극하지 않고 적게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에서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그 뱃속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와중에도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 그래도 얘네들은 아기를 죽이진 않았잖아. 낳으려고 여기 들어왔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여성들이 이제 이게 낙태를 하게 될 때 사실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 뭐 돋보기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궁 내막에 많은 성초가 생기고 그것이 한 생명은 죽게 되지만 한 생명은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에 따른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요. 임산부가 낙태를 하게 됐을 때 이 임산부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기 전에 네. 그것과 관련된 저의 경험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의과대학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나왔지만 장기려 박사님이 계시는 네. 부산 보건병원에서 수련 받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무작정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네. 부산 보건병원에서 인턴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인턴 응급실을 담당했을 때 응급 환자 쇼크 상태에 23살의 여자 환자가 들어왔는데 네. 너무 출혈을 많이 해가지고 혈압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맥박도 안 잡히고 이게 뭐 완전 쇼크죠.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응급 조치하고 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요. 이게 배 안에 창자가 일부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조산소에서 네. 그 6개월 된 태아를 낙태를 했는데 애가 6개월짜리가 뭐 이렇게 크냐 그러면서 계속 긁어냈는데 어머나, 그게 자궁을 뚫고서 창자를 일부 긁어내고 그것 때문에 그 피가 이제 복막에 막 고이면서 세상에. 쇼크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피가 복막에 고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안에서. 출혈인지 모르고 이제 계속 하다가 쇼크가 돼가지고 실려왔는데 결국 그 자궁 다 드러내고 창자도 일부 드러내서 여기다가 인공 항문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평생 그렇죠. 아기를 못 놓고 네. 이제 이쪽으로 변을 봐야 되는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리 박사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이런 끔찍한 낙태 환자를 제가 봤다고 그랬더니 일단 생명이라도 얻었으니 참 그래도 참 다행이다 하시면서 저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낙태를 당한 아기가 많겠냐,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많겠냐. 그래서 아까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많겠죠. 그때는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보다 죽임을 당하는 아이가 훨씬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닥터박이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혹시 낙태 이것만 막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의사가 돼서 살릴 수 있는 생명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거라는 그 말씀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성산 생명윤리 연구소가 바로 그 장기리 박사님의 호가 성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생명윤리 정신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낙태라는 게 이게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가 실은 죽음을 당하는 산모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왜 이 태아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엄마의 자궁의 그 모든 환경이 자궁뿐만이 아니에요. 엄마의 핏속과 뭐 모든 몸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다 이제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건강하게 살아서 나오기 위해서 모든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뭐 피도 흐르고 이러면서 이제 자궁 점막도 막 이제 변화가 생기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인 흐름을 이게 반역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엄청난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궁 점막이 이게 이제 풍선처럼 이렇게 애가 들었으면 이제 자궁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실은 자궁벽이 이제 벽은 좀 이제 얇아지지만 또 여러 가지 그 벽에 변화가 오는데 이게 이제 낙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초기 낙태라 하더라도 이걸 이제 자궁벽을 긁어내는 거잖아요. 긁어내다 보니까 이 자궁벽이 이제 안 그래도 얇아져 있는데 더 긁다가 아까 이제 그 퍼포레이션 이제 천공이 생겨서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복막염을 일으키면서 아까 얘기한 그 쇼크 상태가 되기도 하고 아주 끔찍한데 이제 그러면서 이 자궁벽이 긁어내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딱딱해져요. 그래서 한 번 낙태를 한 여성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착상을 하려 그러면 자궁벽이 딱딱해가지고 거기 말하자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자궁이 우리 이 땅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자궁이라고 이제 묘사한 이제 시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경작지인데 여기에 이게 딱딱해져 버리면 이게 시멘트 바닥처럼 되면은 이게 나무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제 의사고시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뭐냐면 불임의 가장 많은 원인은 무엇인가? 정답이 낙태예요. 유산 때문에 정작 아기를 가져야 될 때 아기를 못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성 유산이 낙태를 한 경우에는 이제 더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긁어내잖아요. 이제 유산되면 또 이제 그 태반을 또 긁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더 이렇게 임신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10배까지 낙태를 하고 나면은 임신이 10배까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구 불임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아기가
아기가 이제 자궁에 착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전에 이 문제가 생겼던 자궁이야. 네. 그래서 야 여기 있다가는 내가 낙태가 또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궁 바깥으로 도망가요. 자궁의 임신. 자궁의 임신. 이 자궁의 임신이란 게 이게 왜 어떻게 낙태를 한 사람에게 자궁의 임신이 많이 생길까? 이 태아들이 어떤 자기 보호 본능으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궁을 못 믿으니까. 이 자궁의 임신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낙태한 사람은 낙태 안 한 사람보다 2배 많아지고 2번 낙태한 사람은 자궁의 임신이 4배 많아지고 이렇게 자궁의 임신이 이제 많아지게 되죠. 그거 외에도 실은 이 낙태를 이제 경험한 여성에게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네. 또 아까 이제 그 천공이 돼가지고 네. 뭐 이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설령 생명을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 정신과적인 후유증도 많이 앓게 되고요. 자살 가능성도 4배에서 7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네. 참 너무 안타까운 이제 얘기죠. 그래서 실은 임신을 지속하는 것보다 낙태를 하는 것이 그 여성의 사망률을 4배를 증가시킨다고 하거든요. 유럽의 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비단 그냥 뭐 고생하고 또는 뭐 그냥 자궁 내막염 생기는 정도, 네, 네. 뭐 출혈이 생겨서 뭐 문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훨씬 더 심각한 생명의 위협도 될 수가 있고 또 정신적인 트라우마, 또 불임, 자살 뭐 이런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도 낙태할 여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은 다양한 후유증이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제 시술대 위에 네. 이제 올라가게 네.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여성은 임신했을 때 정말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에 임신한 대해서 여성이 훨씬 더 네.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요. 의례적으로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거는 이제 원래 우리 몸이 네. 이제 여성은 임신을 통해서 네. 뭐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뭐 암에 대한 뭐 유방암 맞습니다. 있는 여성암. 발생률도 네. 그런 여성암들도 이런 어떤 호르몬의 변화를 겪으면서 네. 임신을 통해서 여성이 더 여성으로서의 건강해지는 어떤 거죠. 그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되면서 더 건강해지고 네. 그래서 실제 그거는 통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보다 이제 건강하고 또 수명에도 도움이 된다는 네. 그런 얘기는 이제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 현장에서 그렇게 낙태를 찬성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 후유증이라는 이야기도 뭐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 분만을 할 때, 질식 분만을 할 때 이제 회음부 절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후유증이다 얘기해서 제가 말도 안 된다. 그 회음부 절개는 바로 이제 예쁘게 봉합을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살성이라는 게 잘 붙게 되는 건데 그런 상처 하나를 가지고 임신 후유증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칼에 비어도 안 되고 골절도 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럼요. 실은 뭐 치러야 될 대가는 있는 있죠. 거죠. 네. 근데 그 자체를 그냥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생명이 어느 날 이렇게 뭐 복제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어떤 숭고하죠, 임신의 사실. 어떤 네. 그 고통과 또 출산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뭐랄까 한 생명의 탄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은 또 어떤 신비로운 그런 의미가 그럼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no cross, no crown 얘기 있듯이 우리가 그런 고통 뒤에 또 생명의 그 그럼요. 희열을 맛보는 네, 거니까 네. 저는 뭐 그 면에서 여성들 존경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래서 위대한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몫이라면은 그래서 피임과 양육은 남성의 몫이어야 된다. 특히 이제 이 피임에 대해서 이 피임의 어떤 피임을 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왜 다 여성들이 져야 되느냐. 그래서 적어도 피임은 남성들이 잘 준비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책임도 남성이 저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여성들에게만 그 네 가지의 모든 피임과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양육까지. 그 모든 책임을 모두 여성에게만 지우는 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법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남성도 함께 그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분명히 언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뭐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목소리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낙태아의 장기를 실험에 이용하거나 뭐 약물 개발에 이용하거나 또 매매에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국가생명윤리위원장 일을 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가지게 됐었는데요.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 낙태된 태아가 네.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네.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의료 폐기물로 아닌 걸로 알고 예, 폐기물로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도 저는 너무 그거는 끔찍한데. 말이 아니죠. 이 한 생명이 어떻게 다른 게 뭐 고름이나 뭐 그런 꺼즈하고 피 묻은 그런 뭐 어떤 살 조각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그냥 처리된다는 것 자체도 용납할 수가 없지만 이게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네. 의료 폐기물로 가다가는 이게 이제 발각이 될 수가 거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쓰레기로 그냥 네. 처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격하고 있는 이제 간호사들이나 또 네. 특히 이제 이거를 간호사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양심에 그렇죠. 또 이제 어떤 나름 나이팅게일에 또 저게 네.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이제 여사들이 그걸 이제 처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그 어떤 괴로움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도 접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 이게 너무 가지각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조금 진행된 임신에서의 낙태가 네, 있잖아요. 네. 뭐 6개월이 지나면서 그러면 이제 장기가 어느 정도 생겼죠. 네. 예,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소위 제왕절개 낙태술이라고 네.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그냥 살리면 분만이 되는데 제왕절개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죽게 만들면 그게 제왕절개 낙태술이라는 게 참 너무 이 영화 살인데 실은 네. 영화 살인데 그러다 보면 태아 그 영화는 장기가 뭐 거의 뭐 그쵸. 신생아에 네. 준하는 그런 이제 장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실은 이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통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니까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식품이나 네. 특히 이제 뭐 보약의 네. 재료로 이 태아의 폐기물이 사용된 적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저희가 이제 뭐 이제 복제나 이런 것 어떤 이런 연구들 때문에 이제 다양한 조직을 필요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유혹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화장품이나 어떤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이게 연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윤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서 정말 태아의 그 어떤 시신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인체의 어떤 시신에 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훼손하면 안 되고. 그렇죠. 훼손하면 안 되고 이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뭐 정말 갓난 아기가 스스로 어떤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우리 법이 그 태아의 입장에서 그 태아를 보호하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폐기된 태아가 존엄하게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왜 생각했냐 하면은 제가 이제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이제 인간 배아 복제 네. 뭐 문제가 많이 네. 얘기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불임 클리닉에 보면은 정자하고 난자를 이렇게 수정란을 네. 해서 냉동을 해도요. 네. 소위 냉동 배아라 그러죠. 네. 이 냉동 배아가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이거를 폐기해야 되는 네. 거예요. 저는 이거 자체가 생명인데 수정된 씨앗인데, 수정아의 생명인데 이것을 폐기하는 것도 동의가 안 되지만 폐기하는 방법이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몇 개 기관을 알아보니까 너무 이게 허술한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폐기물 처리하듯이 아니면 뭐 그냥 이게 너무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하수구에서 이렇게 그냥 버려질 수 있는 너무 안타까운 그 생명체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 신부님도 한 분 계셔서 우리가 마지막 이 배아로서 생을 마치는 그 배아나 태아를 위한 그래도 어떤 장례 예식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한 기관별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정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갖추어서 정말 한 생명체로 이 땅에 이 땅에 왔지만 온전한 생명체로 정말 이렇게 우리 같은 인간 생명으로의 삶을 살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아쉬워하면서 어떤 뭔가 예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함부로 폐기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일단 기록에는 남겨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법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냉동 배아의 폐기가 그렇게 좀 신성하게 돼야 된다고 한다면 뭐 낙태되는 태아는 그보다 또 훨씬 더 지금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장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태아 생명체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 제왕절개술 낙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신 6개월이 넘어서 낙태를 하게 될 때는 아이가 이제 많이 크다 보니까 소위 그 소파 수술이나 아니면 그 진공 흡입술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도 분만술을 하잖아요. 유도 분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분만할 때도 유도 분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유도 분만을 해서 살아서 태어나면 그게 이제 분만이 되는 건데 이제 아이를 속여서 이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죽여서 사체를 꺼내는 게 이제 말하자면 유도 분만 낙태술인 거예요. 소금을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이제 뭐 마취를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뭐 먼저 머리를 해서 어떻든 그 유도 분만 낙태술이 이제 6개월에서 이제 8개월 사이라면은 8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유도 분만을 하기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우리 보통 제왕절개 하면은 그게 분만이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여갈하거나 아니면 뭐 태반이 조기반이 됐다거나 어쨌든 위험한 상황에서 제왕절개를 하는 건데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는 거잖아요. 출산을 하는 건데 그런 같은 방법인데 태어난 아기를 이제 방치를 하면은 그게 낙태가 되는 거죠. 그냥 내비둬서 애들 저체인 쪽을 만든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거는 뭐 저희 병원의 그 간호조무사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산부인과 병원을 뛰쳐나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우리에 없는데 무슨 고양이 소리지? 그러면서 그 한층 아래에 그 이제 폐기물 모아놓는 곳에 이렇게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조금 전에 그 제왕절개술로 이제 버려진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제왕절개 낙태술로 태어났는데 방치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 그래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서 이 간호조무사가 거기를 뛰쳐나와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온 간호조무사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저건 잘못 들었겠지, 저거는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 그 기사를 보셨을 텐데 34주 된 그 태아가 이렇게 다 배출이 됐는데 엄연히 살아있는 그 태아를 방치해서 그 이미 태어난 신생아죠. 신생아를 방치해서 살해한 혐의로 의사가 이제 1심에서 뭐 3년 6개월인가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저런 낙태죄 무슨 뭐 얘기를 하니까 무죄가 된 거예요, 무죄가. 2심에서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을 볼 때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이제 간호사들이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그래서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실제 그 낙태술의 어떤 종류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 제왕절개 낙태술, 이 하나의 낙태술로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죠. 제왕절개해서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든지 질식을 시키든 뭐하든 해서 생명을 끝내면 그게 이제 낙태술이 된다는 거니까, 야 그거를 허용한다면은 과연 그러면 영아 살해, 그다음에 아동 학대와 아동 살해가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같은 신생아를 우리가 살해를 허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야 정말 이 사회가 너무나 정신분열증적인 사회구나. 한쪽에서는 정말 6개월 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뭐 미숙아를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데, 한쪽에서는 7개월, 8개월 된 태아조차도 또 터미네이션, 정말 그 생명을 끝내려고 하는 이 분열증적인 사회가 과연 이게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죠. 7개월, 8개월 애기, 지금 우리가 7삭동이 8삭동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조금 일찍 태어난 애기들.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같이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상태에서 그렇게 멀쩡히 태어난 애기들을 방치해서 죽인다라는 게 너무나 끔찍하고, 또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무죄 판결이 났다라는 것도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장님께서도 이제 당연히 우리 생명의료 쪽에 계시니까 저희 모두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낙태가 합법화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이제 법이 되게 후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법은 그렇게 정해졌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낙태가 합법화가 된 법이 다시 바뀌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이기는 하지만 그거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없고 12월 말일까지는 이 주수가 사실은 조금 명시가 되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 외치고 계시거든요. 14주의 낙태 허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게 이제 주수의 문제보다도 저는 뭐랄까, 이번이 오히려 저는 저희 이제 특히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법이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법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이제 방관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이제 법이 낙태를 어떻든 뭐 주수가 어떻게 되든 어쨌든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지적으로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나는 낙태하지 않고 이 귀한 생명을 끝까지 임신을 지속해서 정말 아름다운 생명체로 이 아이를 키워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로 키워낼 거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정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이제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아무리 법이 허용해도 아무도 낙태를 안 하려고 한다면 그 법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서 설령 법은 허용할 수 있지만
그 허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생명 운동의 어떤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주스 문제는 저는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 정말 이 태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으로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생명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기가 돼서 온 국민이 이제 낙태를 왜 하지? 라는 어떤 네. 그런 의지적으로 조금 더 법이 아니라 우리의 국민들의 의식이 특별히 또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낙태를 죄로 아주 그 강력한 법이 네. 있었습니다만은 낙태를 그냥 너무나 많이 함으로써 그 법이 사문화가 됐는데 네. 이제는 반대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모두가 낙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가 되는 이제 그런 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의료적으로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 카드시 TV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후에도 또 네. 의료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원장님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